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커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전체 수업에서 로직을 돌리는 프로그램의 실행이 대부분이고, 스토리지를 살짝 한 다음에 네트워킹은 필요할 때 넣는다고 했으니, 드디어 이제 도커 스토리지가 나왔어요. 근데 미리 얘기하는데, 도커 스토리지로 오늘 설명하는 건 임시 데이터 처리예요. 임시 데이터 처리. 우리가 종강 때 네이버에서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지를 설명할 건데, 회사마다 데이터의 특성이 고유하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데이터를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쓰기도 하고, 스토리지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고, 뭐, 통상 메시지 큐라고 부르는 거에 의해서 정보들이 날라오면 그런 걸 로깅하기도 하는데, 완전히 좀 어너더 레벨, 뭐, 정형화된 규칙을 쓴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용도에 맞게 대부분, 뭐, 물론 오픈소스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들의 그 필요성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구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학부 수업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이제 과목 하나고, 데이터베이스의 후속 과목이 있나? 컴공과? 교수님이 데이터베이스 수업 딱 끝나면 후속 과목은 이런 걸 듣도록 하여라 뭐 있나? 마이닝? 뭐 있어? 없지? 없는 것 같아. 음, 없지 뭐. 대부분 그렇게 이제 디스컨티뉴 딱 끊어지는데, 종강 뭐 렉처 23자료 보면 네이버 슬라이드 이렇게 링크도 달아놓긴 했는데, 회사에서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다루는 팀들은 정말 그 순수하게 정보를 저장하고 읽고 쓰는 것만 하는 집단이고, 굉장히 그 펀더멘탈하게 접근을 하는지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스토리지 관련돼 가지고 네이버나 뭐 이런 회사들 정보 찾아보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네이버 시스템 보면은 종국의 서버들은 대용량을 지향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궁극적인 저장 장치로 많이 쓰는데 하드디스크가 느리다 보니까 SSD들을 그 앞면에다가 캐시로 달아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캐시로 들어갈 때에 종류로 다양하게 해서 우선순위 컨트롤도 해야 되니까 캐시 안에 들어가는 SSD 안에 들어가는 이제 정보들도 이렇게 딱 캐테고라이즈해서 막 스케줄링하고 완전히 좀 전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오늘 수업에서 얘기하는 이 도커 스토리지는 미리 얘기하지만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물리적인 컴퓨터 위에서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들을 여기저기서 실행할 텐데 컨테이너는 캐틀 모드로 한다 그랬으니 죽으면 딴 놈 갖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살아있던 애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죽을 수 있는 애잖아. 그러면 살아있다가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한테 영구적인 데이터, 즉 우리 회사의 존립을 중시하게 여기는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얘네들한테 믿고 맡길 수는 없어요. 태생이 컨테이너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시키는 이런 컨테이너들의 옆에 있는 데이터들은 컨테이너가 살아나서 임시로 쓰고 죽어버리면 필요에 의해 회수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주로 궁극의 임시적인 데이터다라고 일단 선을 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정보를 저장하는 스토링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 스킴이 있는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고 두 가지는 플랫폼 디펜던시가 있어요. 윈도우즈에서 돌아갈 경우에 쓸 수 있는 거, 리눅스 위에서 돌아갈 때 쓸 수 있는 거. 뭐 회사 자체가 전부 다 리눅스를 쓴다고 했을 시 전혀 문제가 없기는 하겠으나 그래도 플랫폼 디펜던시가 있다는 거는 웬만하면 지양하기를 바라니까 앞쪽에 두 개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미 얘기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 얘가 이제 컨테이너하고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컨테이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용을 하고 죽었을 경우에 그 데이터를 우리가 다시 회수해야 되면 회수하겠지만 대부분 컨테이너가 죽어버리면 함께 없애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그런 정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컨테이너라이즈드 되어 있는 이런 컨테이너들은 원래 왜 나왔다? 호스트 OS 위에 게스트 OS가 올라가는 버추얼 머신의 리눅스 오버 리눅스 프로블럼, 버추얼라이제이션 텍스가 실어서 나온 거였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돌아가는데 설치해서 실행하는 거라 그랬으니 분명히 컨테이너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호스트 OS 위에 설치되는 거고 얘가 버추얼 머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컨테이너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호출하는 운영체제와 관련된 기능은 호스트 OS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위에다 막 우분투라든지 기타 등등을 넣을 수 있었던 건 우분투 운영체제가 들어간 게 아니고 통상적인 리눅스 커널이 제공하는 호스트 OS의 커널 기능을 쓸 건데 어떤 건 우분투일 수도 있고 레드햇일 수 있는데 뒤집어서 얘기해서 명령 체계가 다르거나 폴더 체계가 다른 이런 작은 부분들을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혹은 맥OS 위에서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이 돼야 되면 도커 컨테이너의 위에 있는 건 사실상 리눅스의 기반인데 그럼 맥OS니까 조그마한 리눅스를 집어넣어서 그 리눅스가 하는 짓이라는 게 결국은 리눅스 전체가 아닌 위에서 필요로 한 리눅스 기능이 호출됐을 때 호스트 OS인 맥OS의 기능을 빌려 쓰기 위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는 우분투는 절대로 운영체제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커널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을 받아서 아래에 있는 애가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애들입니다. 결코 커널이 아니에요. 커널이라는 게 운영체제를 통칭하는 거니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거나 제일 중요한 거, 이 수업과 관련된 파일 시스템을 장악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하질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컨테이너 굳이 하겠다 그러면 누군가 라이터블 레이어라는 걸 만든 사람이 있는지라 그래 리눅스에 있는 호스트 OS에 있는 파일 시스템을 안 쓰고 내가 컨테이너 안에서 자체적으로 파일 시스템을 하고 싶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만 여기 써 있으니까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 컨테이너 안에다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는 컨테이너 바깥에 있는 파일이라는 자고로 운영체제가 장악을 한 거니까 결국은 운영체제를 빌려 쓰고 있는 컨테이너 입장에서 굳이 컨테이너 안에다 복잡한 짓거리를 해가지고는 뭔가 파일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쌓지 않고 호스트 OS에 있는 파일 시스템 기능을 활용할 겁니다. 따라서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건 컨테이너 안에 라이터블 레이어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컨테이너가 직접 제어하는 파일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왜? 여기 나온 것처럼 성능이 무지하게 후져질 테니까. 왜? 호스트 OS가 이미 파일 시스템을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중첩된 파일 시스템을 올렸다는 건 버추얼 머신이 얘기하는 게스트 OS의 기능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 그 짓거리 안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다시 하는 행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컨테이너 안에다가 버추얼 머신과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파일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또다시 파일 시스템 오버 파일 시스템을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어요. 또한 컨테이너는 어쨌거나 죽으면 끝인데 태어나서 스토리지를 만들었다 치소 컨테이너가 죽으면 없어질 정보인데 뭐 굳이 그 안에 그 고생을 하면서 그런 임시 정보를 넣어야 될 이유도 없다. 라는 거를 전제로 급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두 가지를 주로 권장한다라고 얘기한 첫 번째, 볼륨이 있고요. 두 번째, 바인드 마운트가 있으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컴포즈 할 때 데이터베이스하고 워드프레스 설치하는 등에서 볼륨이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걔가 얘요. 얘. 그리고 옆에 바인드 마운트가 있으니 이 두 개를 권장하게 됩니다. 볼륨이란 무엇이냐? 결국은 호스트 머신이에요. 이 컴퓨터에서 리눅스가 설치되거나 맥OS 윈도우즈가 설치된 와중에 우리는 컨테이너를 실행한 거지. 그렇다 그러면 앞서에서 우리가 지난주 구경한 워드프레스와 데이터베이스가 쓰는 그 볼륨은 무엇이냐?
물리적으로 이 컴퓨터의 그리고 out of container인 호스트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에 특정 영역이 있어요. 특정 영역이라니요. 도커가 이 컴퓨터 위에서 실행이 되면서 운영체제에게 야, 내가 스토리지의 디스크의 일부 공간을 내가 직접 좀 쓸게. 이만큼 떼주면 내가 그 안에다 지지고 볶을 건데 너는 몰라도 돼. 따라서 보는 것처럼 위치는 호스트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이니 호스트 컴퓨터가 장악한 하드디스크나 SSD의 일부에 도커가 제어하는 목적으로 공간을 만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워드프레스하고 엔진엑스 이런 애들이 만든 게 결국은 고수님 컴퓨터 윈도우즈. 그런데 WSL2로 옆에 있는 우분투에서 도코데몬이 돌아가니 도코데몬이 돌아가고 있는 그 WSL에 있는 일부 영역에 도커가 본인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다 스스로 볼륨을 집어넣은 거예요. 실제 물리적인 위치를 찾아갈 수 있어요. 오른쪽 위를 보면 볼륨이란 무엇이냐? 호스트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 안에 있는 공간인데 도커가 관리할 거야. 정 궁금하면 리눅스인 경우 바이의 라이브러리의 도커의 볼륨 수가 이곳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지 말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구경하러 들어가는 거는 괜찮지만 얘가 장악해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건데 굳이 헤비고 다닐 필요 없지. 맥OS도 있어요. 맥OS인 경우에 조그마한 리눅스에 숨겨진 공간이 있다 그랬으니 잘 보이지 않는지라 시스템 명령어 쳐가지고 찾아서 들어가면 지금 여기처럼 공간이 나와요. 굳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건 도커 에리어라고 얘기하는데 왜 들어갈 거야? 하지만 보는 것처럼 호스트 머신 안에 파일 시스템 안에 도커가 관장하는 지역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도커 컴포즈 파일 같은 걸 통해 만든 볼륨이 있으면 여기다 생성하니 볼륨은 물리적으로 호스트 머신 안에 있는 거예요. 호스트 OS가 동작하는 머신 안에 있는 거고 관장은 관리는 도커가 하는 거지. 마인드 마운트라는 것도 배울 겁니다. 마운트라는 게 통상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쓰는 명령인데 하드디스크 같은 것을 사다가 꽂았을 때 지금이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것도 플러그 앤 플레이로 알아서 잘 되지만 옛날에는 물리적인 장치를 꽂고 전원을 킨 다음에 얘를 직접 내가 명령을 줘서 운영체제 밑에 꽂았어야 돼요. 요거를 뭐라고 불렀느냐? 마운트라고 불러요. 따라서 하드디스크나 SSD나 USB를 떼내는 건 언마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MS 도스에서 시작한 윈도우즈들은 이런 개념이 없는지라 물리적인 장치를 부르는 이름인 C 땡땡, D 땡땡, A 땡땡, B 땡땡을 쓰죠. 내 컴퓨터에 지금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C 땡땡이잖아. 그러면 A 땡땡, B 땡땡은 어디 썼는데? A 땡땡, B 땡땡을 보여줄게. 자, 왼쪽 컴퓨터를 보게 되면 두 개의 똑같이 생긴 장치가 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드디스크가 안에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두 개의 장치에는 플로피 디스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커멓게 마그네틱으로 덮여 있는 막대기 같은 거를 쑥 넣었다 빼요. 쑥 넣었다 뺐으니 통상적으로 하드디스크가 훨씬 이후에 나왔을 때 이렇게 생긴 두 개만 가지고 컴퓨터를 부팅했어요. 한쪽에는 운영체제, 한쪽에는 어플리케이션, 켜지면 운영체제 읽어드려서 부팅되고 난 다음에 필요할 때 운영체제 읽고, 하나는 내가 실행시킬 어플리케이션, 기타 등등을 했으니, 운영체제가 주로 동작을 했었던, 읽혀졌던 이 장치가 MS 도스, 윈도우즈 전신에서 A 땡땡이야, 장치 이름이. 옆에 있는 애가 B 땡땡이고, 하드디스크가 따라서 C 땡땡이 돼요. 하드디스크를 더 달면 B 땡땡이 되지. 이게
빌 게이츠가 만든 장난감 운영체제였던 MS-DOS에서 이렇게 한 거고, 유닉스나 리눅스는 그렇게 안 하죠. 폴더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통상 볼륨 밑에다가 마운트를 하는지라 이 컴퓨터의 루트 폴더에서 시작을 해서 총체적으로 모든 디스크를 하나로 묶어버려요. 대신 폴더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장치가 쓰이고 있는 폴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닉스, 리눅스 계열은 루트 폴더라고 부르는 시발점이 있어서 퍼지는 거고 윈도우즈는 도스의 전신이 있기 때문에 A 장치, B 장치, C 장치, D 장치의 디스크들 이렇게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따라서 저 마운트는 디스크를 붙이는 거예요. 바인드란 무엇이냐? 바인드,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이니 결국은 내가 지금 갖다 붙인 장치를 내가 원하는 지점이나 이름하고 연결한다라고 보면 돼요. 리눅스나 유닉스의 이 바인드나 마운트를 기억하고 있으면 쉬운 건데 잘 모르니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걸 하는 거야. 컴퓨터 안에 있는 특정 위치에 대해서 이건 호스트 머신 안에 있는 거잖아. 물리적인 이름이 있겠지? 난 잘 모르겠고 나는 얘를 컨테이너에서 매핑해가지고 쓸 건데 컨테이너 입장에선 X라고 부를게. 하지만 물리적으로 들어가면은 마운트 되어 있는 C 장치에 결국은 폴더의 루트 밑에 다운로드 밑에 어디인데 이거를 나의 X에 바인드 한다 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인드 마운트 볼륨하고 똑같은 거 호스트 머신 안에 있는 사실상의 폴더 공간이에요. 볼륨은 이거를 도커가 장악을 해서 도커가 관리하는 거고 따라서 이거에 대한 물리적인 이름을 굳이 운영자가 개발자가 볼 이유는 없는 거고 마인드 마운트인 경우에는 호스트 컴퓨터에 있는 특정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개발자 운영자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결국은 컨테이너 안에서 쓸 건데 컨테이너 안에서 물리적인 거를 알 필요가 없으니 X, 그러면 이제 X라고 쓰는 거지. 뒤집어서 볼륨은 결국은 컨테이너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삭제하는 거고 마인드 마운트인 경우에 도커 관장 지역이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 주고 싶은 정보가 있어. 그러면 개발력인 경우 호스트 컴퓨터의 특정 위치에다가 이거를 내가 미리 저장해 놓고 도커 컨테이너가 살아갈 때 바인드 마운트 하면 컨테이너가 살아가지고 호스트 컴퓨터에 있는 이 정보를 읽고 쓰고 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돌아가셨네. 돌아가셨어. 그러면 바인드 마운트인 경우 상관없어? 컨테이너는 돌아가셨지만 바인드 마운트 되어 있는 정보는 이 호스트 컴퓨터에 있어요. 뭐 그거를 본인이 가져다가 다시 재사용을 하거나 해야 되면 복사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 따라서 물리적인 위치는 호스트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은 동일한데 결국 관리의 주체는 볼륨은 컨테이너, 도커 쪽이고 마인드 마운트는 호스트 컴퓨터예요. 이 얘기는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컨테이너에게 주고 싶거나 컨테이너로부터 정보를 빼가고 싶다? 마인드 마운트는 별도 폴더로 만들어가지고 미리 주면 돼.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쓴 거 있으면 내가 가져다 쓰면 돼. 대신 이쪽 도커 에리어 쪽으로 된 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별도의 책을 도커에게 물어봐가지고 확인하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간접적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두 개를 설명한 거니 바운드 마운트 호스트 시스템에 있는 결국은 어딘가에요. 어딘가에 대한 거를 매핑한 거다라고 보면 돼. 오른쪽에 있는 temporal file system이에요. 요거는 보게 되면 메모리지. 여기에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 램이에요, 램. 램. 프로그래밍 하면서 혹시 파일을 램에 만들어 본 사람 있어? 램에다가 파일 만들어 본 사람 없구나. 유닉스 운영체제 철학은 입출력 스트림 개념이니 그리고 모든 것이 파일이니 그 디스크에 저장할 때는 당연히 파일을 열고 거기다가 스트림으로 바이트를 넣고 바이트로 읽죠. 통신을 할 때에도 밑바닥 프로그래밍 하면
이 송수신 장치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여는 개념으로 해서 정보를 보내고 스트림으로 정보를 받아요. 똑같이 메모리에도 파일을 만들 수 있어요. 통상 두 가지 목적이니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공유하듯이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공유하는 것도 있고, 이것보다 램은 빠르잖아. 내 램은 빠르잖아.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디스크 데이터베이스도 있는데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서 모든 정보를 램에 올리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요. 대신 램 크기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빨리 처리하는 목적으로 이런 걸 하니 템포럴 파일 시스템은 컨테이너로 하여금 메모리에다가 램에다가 파일을 만들 수 있으니 결국은 템포럴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아까 얘기했잖아. 장치를 갖다 붙이는 거야. 이 경우에 무엇을 컴퓨터 램을 그렇게 해서 뭘 한다? 파일처럼 쓸 거야. 용도는 명확하게 얘기했죠. 템포럴 하다라고 이름에 쓰였잖아. 따라서 템포럴 파일 시스템은 이름이 템포럴이고 그 다음에 도커 에리어를 사용하라는 볼륨도 결국은 도커가 살아있고 죽고 이에 연관성이 있는 도커가 관장하는 것이니 도커 컨테이너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연계되니까 이것도 임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호스트에 올라가는 것도 얘가 이 호스트에 올라간다라는 걸 가정하고 내가 컨테이너를 짜면 그게 뭐야? 수천 수만의 컴퓨터 위에다가 만들었다가 없애자는 건데 결국은 이 컴퓨터에서 얘가 돌아갈 때를 가정을 해서 여기다 데이터를 저장해야지. 이것도 잘 안 맞잖아. 따라서 교수님이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 주로 개발 목적 혹은 특수 디버그나 운영 목적이라고 전부 다 사실상 임시적이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일단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낼름 이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할 뿐인 거지. 자, 이미 총론은 얘기했는데 강론으로 조금씩 더 얘기해 보면 볼륨 결국은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적인 위치는 분명히 호스트에 있는 파일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도커가 사용합니다.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리눅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브러리 밑에 바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도커 밑에 볼륨즈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도커가 아니라면 도커가 관장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단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수정은 하면 안 되는 거고 구경은 할 수 있어. 호기심의 동물이고 구경하러 가는 거는 권장해요. 권장해. 결국은 여기다가 뭔가 새롭게 만들거나 한다, 지운다, 이거 다 도커가 할 거야. 비록 호스트 머신 위에서 동작하고 있지만.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예시를 봤을 때에 도커 컴포즈에다 명확하게 이름을 부여해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네이밍으로 볼륨을 만들 수도 있고 첫 번째 예시에서는 아예 볼륨이 없이 그냥 워드프레스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했을 땐 난수가 만들어졌죠. 굉장히 긴. 그런 경우에 이제 어너니머스하다. 이름이 없다. 이름을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임시예요. 어떨 때 이런 거를 쓰느냐? 일단 컨테이너 독자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도커 에리어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컨테이너들 간에 동시 사용이 가능해요. 따라서 내가 지난 시간에 도커 컴포즈처럼 여러 개를 묶었는데 A가 전처리를 마치면 B가 그걸 받아서 프로세싱하고 C가 결과를 포매팅해가지고 어딘가를 보낸다면 이렇게 도커 컴포즈로 묶은 다음에 볼륨으로 해서 컨테이너들이 쉐어하게 하면 이 경우 입력값이 주어진 후에 중간 과정에 처리해야 될 것들은 볼륨에 둬서 템퍼럴하게 컨테이너랑 공유할 수 있겠죠. 동시에 사용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운영체제상의 접근, 리드는 멀티로 할 수 있지만, 라이트에 대한 레이스가 벌어질 테니, 세마포, 락킹,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동원이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특정 컨테이너가 죽었다 그래서 도커가 이 컨테이너가 생성했었던 혹은 이 컨테이너가 사용한 볼륨을 지우지는 않는다는 거지. 이러한 이유로 여기 특성이 나왔으니
서로 다른 독 컨테이너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건 한 놈이 작업 마치고 돌아가셨을 때의 볼륨이 지워지면 다른 애들은 못 쓰는 거잖아.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는 볼륨은 컨테이너가 죽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유지되게 해놨어요. 따라서 뭐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업을 맞춰가지고 볼륨 안에 있는 정보를 어딘가로 보내야겠다? 그건 로직의 문제야. 그건 로직의 문제야.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보는 것처럼 도커는 그저 볼륨은 컨테이너의 라이프 사이클하고는 밀결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독립적이니 컨테이너 죽었다 그래서 볼륨을 지우진 않는다. 여기서 끝. 그거 어떻게든 쓰실 거면 그럼 본인이 뭐 컨테이너 하나 더 띄워가지고 작업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볼륨 안에 있는 건 읽어드려가지고 본인이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집어넣던 말든 이건 로직의 문제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 결국은 이제 종반부 쿠버네티스나 이런 데서 보게 될 텐데, 호스트 혹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볼륨 드라이버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했으니, 방금까지 얘기했던 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인 입장에서는 앞서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하면은 고객님들이 많이 당황해.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 네이버 사례에서 볼 건데, 지금 니네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 도커 스토리지, 컨테이너 스토리지 그냥 임시야. 결국 네이버와 같은 회사는 전문 팀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중앙 집중화된 형태로 정보를 막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 할 거야. 그러면 네이버나 이런 회사는 아, 그런 팀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회사 가고 싶은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글로 가야지, 절로 가야지. 혹은 나는 그냥 잊어버려도 되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이라 그러면 허걱! 그러면 스토리지는 무서운 거구나. 나는 어떡하지? 회사에 갔는데 스토리지 쓰라고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여기 3번이 있으니 여기 볼륨 드라이버잖아. 그리고 리모트야. 아,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은 방금 이렇게 얘기했었던 볼륨을 제공하는데 약간의 트릭을 써요. 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도커 컨테이너에 볼륨과 같은 거를 써가지고 라이팅을 하는데 숨겨가지고 통신 레이어를 밑에 넣어서 아마존이나 구글의 스토리지 안에 저장이 되도록. 그러면 컨테이너는 이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고 있지만 실제 호스트 안에 있는 스토리지가 아닌 속인 거야. 볼륨 API로 쓰도록 했으나 아마존이나 구글이 하고 있는 전문적인 스토리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기 저장이 되도록. 요거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본인들이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뭐 말이 좋아 풀스택이지 중소 중견기업에서의 풀스택은 값싼 웹 서비스니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데 뭐 웹 서비스와 같은 로직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하면 되지 뭐. 근데 가입자 DB라든지 이런 건 필요는 한데 자신이 없는 거야. 직접 할.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런 스토리지 서비스만 아마존이나 구글에 임대를 해서 결국 저장화돼 내가 만든 컨테이너는 내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데 아마존에서 돌아갈 수도 있지. 대신 스토리지만 대행으로 하는 거니 프로그램 자체는 개발을 할 때 썼었던 볼륨으로 내 컴퓨터 안에서 테스트했다가 내가 아마존이나 구글의 스토리지를 쓰면 여기서 제공하는 여기 있잖아 볼륨 드라이버를 끼우면 결국은 내가 저장하는 정보가 아마존이나 구글의 물리적인 장치 위에서 잘 관리가 될 테니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원론적으로는 볼륨은 그러한 거야. 하지만 수많은 회사들이 나중에 쿠버네티스 사례를 보게 될 텐데 플러그인으로 꽂아가지고 위에 있는 애가 호출을 하면 원격에 저장을 해서 대행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해주니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바인드 마운트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내 컴퓨터에만 있는 폴더에 바인드 하는 게 아니고 원격에 있는 컴퓨터의 폴더에 바인드 할 수 있어요. 대단한 기술이 아닌 게 원래 전통적으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다루는 거죠. 근데 1980년대부터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NFS라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드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가 워낙 비싸서 이 컴퓨터에 붙이는 게 부담된 거야.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서버에 이따시만한 스토리지를 붙인 후 클라이언트는 숙여.
운영체제가 파일 오픈과 라이트와 리드와 클로즈를 할 때 운영체제 밑에서 서버에게 요청해서 서버의 디스크의 일부를 크리에이트하고 리드하고 라이트하고 클로즈하니 네트워크 기반으로 서버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스토리지를 연결한 기법이 80년대부터 있었어요. 그런지라 지금 뭐 얘기하는 볼륨이나 마인드 마운트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야, 클라우드 세상이 되니까 놀랍다가 아니고, 원래 스토리지 디스크가 너무 비싸서, 야, 그 비싼 거를 굳이 네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혼자 써야겠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해가지고, 저기 뒤에다가 숨겨가지고 한 게 있어요. 고가의 IP 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사면 그 뒤에 디스크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같은 걸 키잖아? 집안에 있는 컴퓨터들이 IP 타임에 물려 있는 디스크를 공유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컴퓨터가 본인 건데 윈도우즈야. 본인 것도 윈도우즈야. 그럼 옆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물리적으로 마운트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로도 마운트해서 저 컴퓨터를 그냥 내가 디스크 용도로만 쓸 수도 있는 기법들은 많아. 따라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새로운 얘기여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과거부터 쌓인 흔적들이다. 라는 얘기는 꼭 해주고 싶네.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통상 이런 애들 언제 만들어? 도커가 컨테이너를 실행하거나 할 때 그때 이제 생성을 해요. 삭제하는 거 자동으로 삭제 안 할 테니까 본인이 지우거나 아니면은 뭐 지지고 못 가라. 항상 말은 길게 실행은 쉽지. 명령은 심플해요. 도커, 볼륨, 크리에이트, 생성. 지워줬으면 좋겠다. 도커, 볼륨, 딜리트 혹은 풀은 지워져요. 뭐 심플하지? 혹은 도커 컴포즈 파일 안에다 쓰면 자동으로 만들었잖아. 그죠? 마인드 마운트입니다. 마인드 마운트는 도커 컨테이너하고 상관없이 호스트 머신 혹은 원격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결국 정보를 미리 놓을 수도 있고 그곳에 있는 데다가 네가 파일을 만든 다음에 써.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컨테이너가 동작하고 있는 호스트 머신 위에서 동작하도록 해놨죠.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원격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쓸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 기억하도록 하고 통상 뭐 may 2분기 important 시스템 파일이나 디렉토리라고 하는데 굳이 뭐 이렇게 important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호스트 머신 안에 있는 거니 본인의 용도에 의거 미리 갖다 놓고 쓰게 하거나 아니면은 걔가 써서 남기게 한 다음에 본인이 후처리라거나 이런 용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can modify라고 되어 있으니 이거는 호스트 운영체제의 권한으로 관리하고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결국은 개발자나 운영자가 직접 접근해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결국은 이 파일이나 폴더들 분명히 호스트 머신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운트라는 얘기는 추가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당연히 운영체제의 통제를 받는 거니까 도커 CLI는 여기에 관여할 일이 없다는가. 시스템 명령으로 처리해야지. 그래서 앞서 얘기했었던 호스트 안에 있는 그 시야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리미티드 펑셔널리티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리미티드라고 되어 있는 건 도커 입장인 거지 뭐. 도커 입장에서 봤을 때 컨트롤 할 수 있는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음, 바인드 마운트 얼로우 센서티브 파일즈 니네가 센서티브한 걸 주면 센서티브한 거고 아니면 그러하니 용도상으로 센서티브한 걸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파일을 준 거야. 파일을 준 거야. Temporal File System. 리눅스에서만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 메모리를 사용할 거예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를 수 있지. 한 번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뭐, 그 다음에 쓰여져 있는 얘기들 뭐 없어요. 이름이 얘기하는 것처럼 템포럴한 용도로 사용을 해라. 뭐, 요런 정도? 윈도우즈에만 되는 거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도커가 WSL2 이후
WSL2의 우분투 레전에서 도코데몬이 돌아가는 걸 봤는데 굳이 봐야 될 이유는 없겠지.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아예 하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17.06 이후로는 요 대시 대시 마운트라는 명령이 추가돼가지고 요 옵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올드 자료 보면 이런 명령이 없을 수 있는데 17.06 이전인지 아닌지 정도를 참조하라 라는 의도로 넣고 심플하게 실습은 보는 것과 같이 스텝 1 볼륨 만들기인데 도커 볼륨 헬프 화면 아래쪽에 캡처한 것처럼 헬프 명령이 나와요. 도커 볼륨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볼륨 이름 주면 볼륨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실제로 도커 볼륨 크리에이트 해서 마이 볼륨 1 하면 마이 볼륨 1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도커 볼륨 ls 하면 도커 볼륨 ls가 나와요. 이게 끝이야? 뭐가 있겠어? 구경하면 안에 있는 정보들이 조금 더 나오니 여기 마운드 포인트 결국 방금 만든 마이 볼륨 1을 도커 볼륨 1에서 도커 볼륨 명령에서 인스펙트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마운드 포인트 바의 lib의 도커의 볼륨즈의 마이 볼륨즈에 생겼습니다. 라고 리눅스인 경우에 설명하는 거를 볼 수가 있으니 본인이 지금 내가 만든 볼륨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럼 쳐다보면 되고 여기 드라이버가 있죠. 로컬이야. 이 컴퓨터 안에 있는 공간에다가 볼륨을 만들었다는 거고 이게 이제 로컬이 아니고 구글이나 아마존에 속이기 볼륨 드라이버를 꽂으면 원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되겠어? 따라서 다음 시간이 될 때까지 꼭 해서 증거를 남겨둬. 언젠가 폭풍같이 방탈출할 항목이니까 미리 해보라고 하는 거야. 미리 해보라고. 여기서는 오늘은 안 할 거야. 왜? 미리 해서 당해봐. 약간 좀 귀찮고 오래 걸려. 뭔데요, 도대체? 교수님의 수업의 특성상 이론 연락 가리키고 실습은 시키는데 시험 문제는 실습은 안 하고 이론만 내. 실습까지 시키면 초토화 될까 봐. 그지? 꼭 하나 뭐 하나씩 증빙 자료를 가지라고 해. 대신 거짓말은 시키지 않을 거야. 수업은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지만 계속 얘기하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런 거야. 거기다가 CI, CD 이런 것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 CI, CD야. CI, CD. 내가 직접 손을 들어서 컴파일 명령과 빌드 명령과 실행 명령을 내리지 않고 이거를 자동화하는 행위. 이때 가장 퍼퓰러하게 쓰는 툴 젠킨스가 있어요. 뭔 소리입니까? 스텝 1, 2. 볼륨 만들었어. 마이 볼륨 1이야. 뭐 지우고 싶으면 지우기 명령 써. 그럼 지워지잖아. 그것만 하기에는 좀 그래. 그래서 스텝 3야. 앞에 있는 거하고 이어가요. 만들어 놓은 마이 볼륨 1에 이 젠킨스라는 애를 설치할 거예요. 젠킨스라는 애. 젠킨스라는 애 홈페이지에 가면 요 로고로 되어 있어. 뭘 도와드릴까요? 즉, 직접 손으로 타이핑해야 하는 것들을 얘 안에 메뉴에 들어가서 타이핑을 하는 거야. 가장 단순한 일지. 그리고 그것만 들어있는데, 그리고 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침 9시 정각에 실행. 혹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등록을 한 거야. 그리고 요청을 해. X 이벤트 발생 시 이거 실행해. 이게 자동화야. 이게 자동화. 자동화. 갑자기 뭐 AI를 타가지고 최근에 보면 니네들도 하겠다만 막 갑자기 또 노션 공부하고 막 메이크 공부하고 막 자동화 막 이러는데 그건 사무 자동화들인 거고 원래 서버들은 인간들이 손으로 타이핑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특히 리눅스나 유닉스는 이제 크론이라는 게 있어요. CRON. 원래 서버야. 서버는 뭔데? 스케줄링 하는 게 주 업무야. 그래서
년, 월, 일, 시, 초 이런 식으로 딱 해서 이 작업 등록해 놓으면 걔가 주기적으로 계속 그걸 해. 원래 해. 그거를 운영체제에서 하는 건 제약적이니까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젠킨스야. 서버 자동화 도구고 자동화가 결국은 컨티뉴어스로 연결이 되니 젠킨스에게 정해진 시간 혹은 이벤트 발생 시 컴파일하고 빌드에 CI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GitHub에 이미 빌드되어 있으니까 가져와서 테스트 프로그램 돌리고 디플로이 쪽 이미지 서버로 업로드해 CD. 걔가 실제로 디플로이를 정해진 시간에 하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CD지. 결국은 CI/CD라고 얘기하는 게 자동화예요, 자동화. 따라서 자동화를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되게 많이 깔아, 얘가 뭐를. 자, 따라서 읽는 것 중에 오토메이트 일단 자동화야. Non-human part of the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제발 좀 AI로 직결해서 달려가지 말고 사람이 했어. 타이핑한 명령. 그거 그대로 여기다 넣은 거야. 내가 실행하는 거를 얘한테 위탁한 거지. 그렇지? 결국은 오픈 AI가 있지만 돈벌이는 결국은 커서 같은 개발 툴 후원해가지고 하는 거니. 뭐 끊임없이 요즘 인터뷰 하잖아. 오픈 AI 걔도 나와가지고 우리는 개발자를 없앨 생각이 없어요. 도구예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KAI 그래서 AI 행사했는데 찾아봐봐. 그 기터브 사장 왔어. 기트허브 사장이 와가지고 우리는 코파일럿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인수되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 했는데 결코 개발자가 이거에 의해서 없어질 거란 생각은 거의 안 한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으니 결국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손으로 타이핑하던 행위들을 쟤한테 위탁해서 주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예측이 되지 않아? 결국은 하는 행위는 되게 단순해. 자, 그래서 오토메이션이에요. 넌 휴먼이니까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하던 행위들을 저기 업로드 한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컴파일 빌드 시키면 CI고, 그 다음에 테스트 시키면, 그리고 디플로이 가면 CD가 되는 거죠. 자, 이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도커 풀, 젠킨스 밑에 젠킨스 LDS JDK 11. 요 버전은 본인들이 알아서 최신판으로 해도 돼. 레이티스트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요게 세 개인 거는 이제 이해가 되지? 젠킨스 레포지터리의 젠킨스 프로젝트의 버전 세 개. 푸시할 때 세 개 맞춰줘야지 업로드 되잖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가져온 후 실행하는 거예요. 명령이 좀 길어. 중요한 건 빨간색에도 돼 있지만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거 도커 스토리지인데 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심심해서 하고 있는 거야. 이왕이면 CI/CD도 좀 해보려고. 여기 빨간색 마이 볼륨 1이 있어요. 마이 볼륨 1 밑에 va 밑에 젠킨스 홈 밑에다가 만들라는 거야. 대시 V. 이 명령이 어디 들어가 있는데 이미 많이 사용해본 도커런. 궁극적으로 런시킬 이미지는 젠킨스 안에 젠킨스 프로젝트의 LTS 지금 가져온 애를 실행하는데 얘가 스토리지를 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앞서에서 만들었었던 마이 볼륨 1에다가 저 이름으로 써라. 그리고 희한한 거 포트를 두 개 열고 있어요. 8080하고 5만. 이거 흔한 거야. 흔한 거야. 원래 서버 프로그램이 뜨고 웹 서버면 많이 봤겠지만 80턴이나 8080 포트 하는데 이거 말고 서비스를 받아주는 포트, 제어 명령을 받는 포트, 관리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포트 등 하나의 실행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포트를 여는 행위는 극히 정상적이에요. 또한 요즘 저기 클라우드 위에서 돌리는 학생들 많은데 통상 아마존이나 구글에서 실행을 시키면 80이나 8080은 워낙 웹 서비스로 많이 쓰니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실행시키는 이미지가 웹 기반이라고 생각해야 디폴트로 얘네들은 열어줘요. 그런데 특정 프로그램, 오만이라든지 이런 포트는 보안상의 이슈로 대부분 닫아.
그러하니 클라우드 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포트를 2개 이상 쓴다. 그런데 8080이나 80처럼 웰로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때 아마존이나 구글에 확인을 해야 돼. 요청하면 빌린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 열어줘요. 회사가도 회사에서도 포트를 일단 다 막아. 공격받을까 봐.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이런 포트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때 열어줘요. 경희대학교 대학원 연구실은 모두 다 게임과 관련된 포트가 전부 차단이 돼 있어. 그래서 대학원생 부푼 꿈을 안고 밤은 나의 시간이라고 게임을 키면 안 돌아. 지도 교수님이 게임 트랙 교수님이면 사유서를 쓰냐. 우리 애들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방에서는 게임을 할 수가 있어. 포트 여러 개 여는 거 정상적이고 더불어서 대부분 막아요. 열어달라고 해야 될 경우가 있으니 2개 포트를 써요. 실제로 설명서 기준이니까 쭉 가가지고 설명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스텝 5야. 각자 따로 해보라고 한 이유가 있으니 복잡해. 처음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키값을 줘요. 이게 키값이야. 이 난수가. 위에 있는 빨간색이. 그리고 기다려야 돼. 참고로 나도 다시 돌려봤지만 지금은 이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가 나오니 다운로드 끝났다. 설치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야? 키값은 기억해야 돼. 자, 다운로드 및 설치가 완료됐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은 스텝 5의 2-2예요. 접속할 수 있어요. 접속을 하면 사용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매니저 도구고 실제로 회사에서 별도의 CI/CD 도구들을 쓰지 않는다면 가장 많이 쓰는 퍼퓰러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젠킨스 컨퍼런스도 있어 그래서. 따라서 실행이 되면 운영관리 도구기 때문에 락을 풀어야 돼. 앞쪽에서 난수로 발생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락이 풀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한 거야? 결론적으로 젠킨스 이미지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도커 컨테이너로 실행을 하는데 수동으로 내가 호스트 머신 위에 만든 볼륨을 사용하여 젠킨스가 동작을 하고 있어요. 사용한 볼륨은 컨테이너 바깥에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인스톨 서제스티드 플러그인이라는 메뉴가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러하지 않아. 잘 찾아봐. 이렇게까지 불친절하십니까? 아, 이제 중간고사 지났는데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거 뭐 니네들도 좀 찾아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일부러 지금 이 짓거리 하는 거야. 강의 노트를 예쁘게 하지만 중간중간에 고생 좀 해보라고 하는 게 있으니 서제스티드 플러그인 젠킨스는 뭘 한다? 자동화를 한다. 그런데 자동화하는 것은 인간들이 타이핑하는 것들을 자동화한다. For example, 컴파일러, 데이터베이스 읽고 쓰기 이런 거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젠킨스는 뭘 했느냐? 내가 대신 그 기능을 안고 있을게. 편안하게 위에서 하세요. For example,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온갖 플러그인을 꽂으면 나는 편안하게 거기서 요즘은 C++도 프로그래밍하기 편하던데 옛날에 비주얼 코드에서 C++ 하려고 하면 장난 아니었어. 플러그인이 있어서 이 CI/CD 과정에서 호출해야 되는 프레임워크라든지 서드 파티라든지 통신 기능들을 차곡차곡 넣어놨어요. 그래서 서제스티드 하면은 웬가는 것들이 깔려.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 많이 깔아. 많이 깔아. 그래서 여기서 시켰더니 오래 걸리더라고. 3, 40분 걸리기도 하는데 다른 애들은 집에 가는데 걔만 안 되고 있는데 나도 가기 뭐하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열심히 깔아요. 자, 스텝 7이야. 자질구레하지. 끝나고 나면 결국은 서제스티드 플러그인을 설치한 후에 너님을 등록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당황하지 마. 이거 컨테이너야. 낼름 지우고 다시 깔아도 돼. 따라서 계정명, 암호, 한글, 이름, 이메일 주소. 왼쪽을 봐라. 한글 메뉴들이 나와 있지 않니?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접속해야 될 젠킨스의 URL이 알려줘요. 끝난 거야. 바꾸지 않을 거면 Save and Finish. 이게 초기 값이니까. 자, 그러면 스텝
8. 인스톨레이션이 컨펌 됐어. 나는 준비됐습니다. 라고 돼요. 자, 그러면 들어가는 거야. 스텝 9. 젠장 설치하고 계정하고 들어갔는데 위에 뭐라고 나와? 업데이트야. 이건 습관이야. 여러분들이 우분투 혹시 버추얼 머신이나 계속 쓰면 우분투 부팅해서 로그인하면 뭐라 그래? 어서 와. 근데 버전 따라 다르지만 메일이 와 있어. 혹은 업데이트해. 혹은 네가 업데이트해야 할 새로운 항목들은 이만큼 있어. 최소한 우분투도 화면 딱 띄워주냐. 패키지 매니저가 떠가지고 업데이트 하그라잉. 그러고 결국은 리눅스라든지 이런 체제들에서는 이 업데이트를 수시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시들 보면은 항상 패키지 설치하고, 그러니까 컨테이너에다가 우분투를 한 다음에 sudo apt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항상 넣잖아. 물론 한번 실행이 된 시스템은 운영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당장은 개발자 입장에서 하는 게 좋지. 그 얘기는 또 업데이트 메뉴가 있어. 모양은 달라졌어. 잘 찾아봐.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면 업데이트가 빨리 돼. 최소한 요즘은 이거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업데이트 할 게 별로 없어요. 업데이트해서 업로드 하더라고. 그래서 요 과정은 굉장히 빠를 거야. 자, 그러면 벌써 스텝 10이야. 젠킨스를 나오는 거야. 로그 아웃. 그리고 컨테이너를 스탑 시키고 볼륨 구경을 해봐요. 다시 이론으로 돌아온 거야. 컨테이너는 저 세상으로 가셨지만 볼륨은 컨테이너 이전에 이미 내가 만든 거였고 컨테이너가 죽었지만 볼륨은 살아 계세요. 요거 확인하는 게 스텝 10. 자, 그러면 다시 볼륨이 있는 상태에서 젠킨스를 실행하는 거예요. 긴 한 줄의 명령이야. 긴 한 줄의 명령. 앞에 있는 게 반복이 되는데 결국은 볼륨을 재사용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스텝 11. 젠킨스부터. 그러면 왼쪽 화면과 같이 아이디 패스워드 할 수 있고 오른쪽과 같이 시스템 설정을 포함한 젠킨스 관리들이 있어요. 이제부터 자동화를 할 수 있어. 자동화를. 교수님은 대단한 자동화를 하려고 해. 12. 크리에이트 잡이라는 메뉴를 찾아서 이 잡의 이름을 주는 거야. MyLS야. 화면은 바뀌었지만 내가 다시 들어가서 봤더니 글자는 여전히 있구만. 프리스타일. 백지에서 하리라. 왜? 굉장히 대단한 거를 할 거거든. 오케이. 잡이 만들어졌어. 화면을 잘 뒤지면 이렇게 빌드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 빌드 유발 여기 딱 나오잖아 왼쪽에 소스 코드 관리 빌드 유발 어떠한 이벤트로 내가 빌드를 할 것이냐 빌드 환경 이런 거 다 세팅할 수 있는데 대단한 걸 실행할 거야. 애드 빌드 한 다음에 오른쪽과 같이 대단하지 않니? LS. 나 그래도 젠킨스에서 잡 해본 거야, 이것들아. 나는 이렇게 했지만 니네는 염치가 좀 있어야겠지. 최소한 컴파일이라도 해라. GitHub에서 클론 해가지고 GCC 컴파일 해가지고 테스트 프로그램 한번 돌린 후 다시 도커에다 올리는 정도를 하면 CID는 한 거야, CI는. 간지럽다, 씨.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 정말로 내가 LS 칠 수 있잖아. 저거를 그냥 저 명령에다 넣은 거야. 프리스타일이 아니면 템플릿이 있는 거지. 템플릿을 선택을 하면 뭐 기존에 있었던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for example 뭐 make 같은 거 어떻게 지지고 볶겠다라는 거를 더 도와주는 거야. 참고로 얘기하는데 또 오해한다. 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젠킨스 한번 가볼까? 이 젠킨스야. 이렇게 느려? 응. 화면 바뀌지 않았잖아.
build great things. 죽이지 않냐? 그리고 build deploy. 이걸 오토메이팅 하는 거야. 뭐, AI 베이스드, 뭐, 제너레이티브 이거 아니야. 그냥 자동화야, 자동화. 쭉 내려오면, 뭐 이런 식으로들 쭉쭉 지나가니, 뭐 예를 들어, 시큐리티 폴리시를 지켜요. 뭐, 커뮤니티 어워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CD 파운데이션, 데브옵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위너다, 위너. 이거 많이 쓰는 거야, 실제로. 아래 가면 설치가 쉽다. 딱 CI/CD다. 컨피그레이션. 저 메뉴가 조금씩 쉬워졌어. 플러그인. 아까 설치할 때 여러 개 있다고 그랬는데 hundreds of라고 나오죠. extensible. 결국은 추가적인 거를 못해서 새로운 거에 적응을 해야지. distributed. 뭐 이건 뭐 만화도 있어 심지어. 어? 이거 만화 뭐 보면 별 재미는 없어. 쭉 나오죠. AI니 뭐 이런 얘기는 없어. 그냥 도구야. 인간을 대신하는 도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apply, save 하면 이제 적용이 된 거지. 자, 그러면 실행해야지. 수동으로 실행 가능해요.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오른쪽에 이렇게 달리기 화살표 좋아하잖아. run 시키면 실행이 돼.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최근 성공 한 번 했음 뭐 이렇게 뜨니까 들어가서 결과 확인하면 이렇게 떠요. LS 했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쭉 실행했다. 뭐 피니시드 되어 있다. 결과는 안 나와 있지만 LS가 실행됐다라는 정도? 결과 보고 싶으면 더 하든가. 그래서 성공된 작업을 콘솔 출력으로 확인하여 실제로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12야 이게. 그 13 해야지. 다시 이론. 볼륨에 있는 스토리지 정보는 두 개 이상의 멀티 컨테이너가 공유할 수 있다. 하나 더 띄웠어. 이번에 띄우는 애의 이름은 앞쪽에 있는 애가 젠킨스 프로덕션이었는데 대시 카피. 하지만 볼륨을 동일하게 쓰도록 했어요. 포트 넘버는 일씩 증가시킨 다른 포트로 열어줬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거 그냥 속전속결로 했네. 앞에 있는 애가 실행한 것이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 양수겸장하는 거야. CI/CD 구경해주고 젠킨스 경험하는데 실제로 앞쪽에서 본 것처럼 볼륨을 쉐어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커 볼륨 ls 해서 있는지 확인하고, 지우는 명령 RM이 있어요. 삭제해보고, 프로는 전에도 얘기했지. 잘 안 됐던 시기가 있던지라 강제적 삭제를 했었던 명령으로 프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끝나는 거야. 손으로 열심히 타이핑했지만 쉽게 가는 방법은 이렇게 도커 컴포즈 파일 하나 만들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다 해결하니까 이렇게도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노가다를 띄는 게 손가락에 기억도 남고 좋지 않겠어? 따라서 앞쪽에 있었던 방식으로 해보기를 권하고 도커 컴포즈 파일을 가지고 수행한다 그러면 지금 이 얌 파일을 일부 수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따라서 길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스토리지라고 얘기했지만 뭐 임시 파일이에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두 가지 마운트 볼륨, 그 다음에 마운트를 두 개로 쓰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리눅스인 경우에 템포럴 파일 시스템을 메모리에다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뭐 직접 유닉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메모리에다 파일 만드는 게 번거롭다면 도커가 제공하니까 템포럴 파일 시스템을 써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건 한번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더불어서 실습은 볼륨을 만들었어. 인스펙터 하자, 지우자, 집에 가자. 좀 허망하잖아.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볼륨은 강제 손으로 만들었고, 젠킨스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여 CD 흉내 내보라고 한 거예요. 그냥 나는 LS만 해봤는데, 그냥 간단하게라도 GitHub에 본인이 올려놓은 소스 코드가 있다면, 그거를 가져와서 컴파일해서 빌드해서 혹은 도커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다시 도커 허브에 올리는 과정을 하게 되면 거짓말하지 않고 인티그레이션 앤드 빌드 한 거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하는 거니까 이미지, 그러니까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업로드 한 게, 디플로이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얘인 거야. 이후로, GitHub는 많이 쓰지만, 친구들하고 팀플 할 때도 GitHub 많이 쓰는데, 하나만 더 해보라는 거야. 하나만 더 해서 친구들하고, 우리 GitHub에다가 정해진 날짜, 시간까지 업로드 하자. 그러면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젠킨스 세팅할게. 그럼 이제 젠킨스가 시간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딱 나온 거 다음날 와서 돌려보는 거. 그래서 지금 보여준 거는 그냥 강제로 CI/CD 젠킨스를 맛배기로 보여준 거고 이번 수업에서 하면 훌륭한 학생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팀 프로젝트를 할 때 GitHub에 올린 걸 가져와서 컴파일, 빌드, 필요하면 테스트한 다음에 이미지를 도커 hub에 올리는 정도만 해도 내가 봤을 땐 훌륭해. 그리고 이게 결국은 빌드 하다가 실패하잖아? 그럼 플러그인 중에 뭘 고르느냐? 슬랙! 연락해. 얘가. 네가 만든 게 에러 나가지고 빌드가 멈췄어, 이 자식아. 이런 거 하는 애야. 얘가. 그래서 슬랙이나 이런 거를 다 갖다 꽂는 거야. 그래서 SNS로 떠. 빌드 시 에러가 났습니다. 어디 부분에서 났다라는 걸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거지. 그런 거 하는 거야. 좀 써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아비규환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2대 이상의 컴퓨터를 묶어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할 건데, 지금 보고 있는 이게 Secure Shell이라는 거, 그 다음에 도커 머신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리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야. Officially deprecated. 공식적으로 도커는 이거에 손대지 않는다고 손을 뗐어요. 그래서 줄을 지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는 공식적으로 만든 놈이 사망 선고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아요. 오픈됐잖아. 그래서 아래 있는 애가 있어. 이런 걸 쓸 거예요. 미리 얘기하는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좀 나올지 모르는데 항상 얘기하는 건 백엔드 서버 쪽으로 좀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미리 저 시큐어 쉘 사용법이라든지 저 도커 머신이 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쭉 구경을 하도록 합시다.